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요. 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하면서 보시면 우리가 무슨 내용을 말씀을 드렸냐면, 자, 주요한 내용들은 빅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 소위 빅데이터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정의적 측면에서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자, 데이터가 무조건 많다고 빅데이터도 아니고, 우리가 소위 이제 3V 모델이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가 빅데이터는 이런 거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4V, 5V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되는 게 3V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빅데이터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뭐 정보통신 기사처럼 빅데이터 기사도 기사 자격증인데 거기 출제될 때는 3V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3V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 중요하니까 건져 가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기사 자격증 시험 볼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3V 모델이 기본이냐면요. 자, 이거는 이제 유형의 유형,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거는 무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태의 특징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3V는. 자, 보시면 눈에 보이는 형태 첫 번째가 뭐냐? 데이터 양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 많아야 빅데이터다라는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속도도 우리가 눈에 보이죠. 예를 들면 뭐 와이파이 속도가 느리거나 빠르거나 하는 거 우리가 체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로시티라고 표현하는 것은 데이터의 생성 속도입니다. 즉 우리가 굳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AI를 만든다라고 가정할 때 만약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라면 굳이 빅데이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대표적인 데이터 형태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variety, 다양성입니다. 소위 요즘의 분석은 여러분들이 지금 2x2 테이블 형태의 뭐 파이썬이나 자바나 이런 거 하실 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는 실기반 데이터는 XML 형태라든지 또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그런 형태, 뭐 대표적으로 다이콤이 되겠죠.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많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이 데이터셋에 이, 이 병합할 것이냐, 멀즈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모을 것이냐.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데이터는 워낙 다양하게 발생이 되니까요. 그래서 3V는 우리가 데이터의 유형, 즉 데이터가 눈에 보이는 형태에서 구분할 때 정의를 내릴 때 3V를 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4V나 5V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저장 기술, 분석 기술, 표현 기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역량을 키운다, 분석 역량을 키운다 할 때 여기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은 분석 기술에 특화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기반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는 저장 기술하고 표현 기술이 각각 역량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적으로 저장 처리는 분산 처리, NoSQL이나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not only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 외에 비정형 데이터도 모을 수 있는 NoSQL이나 하둡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분산 처리죠. 하둡하면 그냥 분산 처리라고 매칭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구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에서 4년 동안 배우지 못하는 교과들 중에서 만약에 사설 학원이나 온라인 수업으로 좀 보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둡을 들으시거나 최소한 하둡의 개념을 들으시거나 NoSQL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들으시거나 또는 표현 기술, 즉 이것도 학교에서 안 배우죠. 지금 교과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 기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태블로라든지 뭐 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배우시면 취업 역량에서 저장, 분석, 표현을 모두 다 갖추고 있으니까 취업에 훨씬 유리하겠죠. 요거 하나만 한 사람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네, 결국 하둡은 맵리두스라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요 빨간색 정도는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비주얼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표현 기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취업에서 그 실제 이제 취업 면접에서 나왔던 문항들 중에서 이제 실제 뭘 할 수 있느냐를 많이 물어볼 때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물어보고 나서는 어떻게 비주얼레이션 프로그램 뭘 쓰냐 이거 많이 물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은 대체로 사람들이 배워오는데 도대체 비주얼레이션 시각화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좀 많이 교과 과정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좀 개인적으로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뭐 돈을 주고라도 좀 학원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교과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 표현 기술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R이나 태블로를 많이 얘기하는데 대세는 태블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금 시각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서 빅데이터 이전에 그러면 기존 데이터 처리 형태랑 그러니까 소위 스몰 데이터 시대랑 빅데이터 시대가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자, 요 말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또 대신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IT라고 불리우는 3차 산업이랑 우리가 AI라고 불리는 4차 산업이랑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있냐라고 반대로 되물을 수도 있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차 산업 시대에는 사실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사실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 시절에는 보시면 주로 데이터 유형은 정형화된 문자나 수치, 뉴메릭 데이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차려진 2x2 테이블 형태의 엑셀 데이터를 이용한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더 가까워요. 지금 보시는 3차 산업에 더 가깝습니다. 자, 반면에 데이터의 유형 자체는요. 자, 지금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정형.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XML이 반정형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데이터 구조도 갖고 있으면서 그 안에 메타데이터 셋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수업이 데이터 마이닝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에서 제가 조금 돌려보면 자, 데이터 마이닝에서 여기 분석 기술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외에도 보시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자, 이러한 분석들은 사실은 다시 돌아오면 자,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나 자연어 처리 같은 것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문자나 우리가 또는 뭐 위치 데이터나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토큰화해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자연어 처리를 할 줄 잘 하거든요. 또 연구도 했었고 특허도 가지고 있고 해서 뭐 이런 게 수업이 좀 개설이 저한테 되면 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기회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관련 기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 과거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RDBMS, 그러니까 RDB는 관계형 데이터를 얘기해요. 릴레이션십 데이터를 얘기해요. 릴레이티브 데이터. 그러니까 관계망 데이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추천형 데이터. 예를 들면 뭐 영화 추천 뭐 그런 것들. 뭐 상품 추천하고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만약에 강조가 되어 있으면 이건 사실은 3차 산업에 가깝습니다. 또는 뭐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마이닝도 실은 데이터 마이닝의 알고리즘은 4차 산업에도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3차 산업에 등장했던 기술들이에요. 반대로 4차 산업에서는 딥러닝이 조금 더 강조되죠. 데이터 마이닝에 대비된. 자, 그 반면에 지금 보시면 빅데이터는 저장 기술 하도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자,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특징들을 보시면 앞에 세 개는요, 비정형 데이터예요. 특히 우리가 소셜 데이터들이죠.
오피니언 마이닝은 감성 분석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센티멘탈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우리가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분석할 때 쓰고요.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차이를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크롤링, 파싱이라고 하는데 잘 끌어와서 이것에 유의미한 어떤 값을 찾느냐, 이것이 마케팅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뭐 AI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가 군집 분석인데, 군집 분석이라고 할 때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에도 쓰고 따로 별도의 비지도 학습에도 써요.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 측면에서는 우리가 군집 분석은 정말 거리 기반에서 하는 거고, 데이터 마이닝 측면에서는 지도 학습처럼도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시각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요런 게 더 특화된 사람들일수록 AI 쪽으로 취업하기가 더 좋고, 요런 게 더 특화된 사람들일수록 개발자로 취업하기가 그나마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장 장치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소위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요런 말들 많이 썼습니다. 요런 말이 쓰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회사 내 인트라넷 같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인트라넷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그 회사에 지금 메인 스테이션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유해서 써야 되고 기관마다 데이터를 모아서 공유해야 되는데, 서버에서 저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딩 컴퓨팅이 이제 들어간다면 요 저장 장치가 이제 빅데이터에 더 적합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결국은 우리가 요 빅데이터와 이전 시대의 요 차이점을 좀 아시는 게 좋다. 하지만 이 수업의 데이터 마이닝은 요게 좀 가깝다. 모델링 자체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하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결국 분산 병력 컴퓨팅, 그러니까 하둡 같은 분산 병력 컴퓨팅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SQL은 조금 정형화된 데이터에 가깝지만, 최근에는 NoSQL 같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이닝이나 통계 분석, 그러니까 통계학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아요. 자, 이런 것들이 분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결국 구현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AI 자체는 소프트웨어와 AI는 다른 거 아시죠? 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최종 어떤 결산물이에요. 그러니까 AI는 여기에 탑재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AI는 자연어 처리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사람들이 쓰는 AI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AI 기술을 실제로 보는 거는 번역기. 예를 들면 팝하고 번역기. 자, 우리는 팝하고 번역기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AI 번역기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기 자체는 소프트웨어인데 여기 탑재되는 기술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 들어갔고, 가장 최근에 어텐션 기술이 들어갔죠. 한글로 쓸게요. 트랜스포머 어텐션 기술이 들어갔죠.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방대한 양의 코퍼스를 가져와서 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죠. 그러니까 그게 AI 기술이고, 구현되는 형태가 하드웨어거나 또는 소프트웨어거나 아니면 하드웨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경우에 만약에 로봇을 만든다 하면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 탑재되는 기술이 뭐 컨버전트 뉴럴 네트워크가 들어갔으면, 욜로 기술이나 뭐 패스트 RCNN 기술이 들어갔으면 결국은 컴퓨터 시각화 기술이 하드웨어에 들어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뭐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길게 강조는 안 드리는데, 자, 우리가 여기 탑재된 요 기술은 어떠한 형태로도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AI가 각광받는 거예요. 만약에 소프트웨어랑 AI가 같은 게 아니죠. 같다면 요 기술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구현되는 쪽에 맞춰야 되고, 그러려면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베디드 시켜야 되고 애드온 시켜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것을 강조한 이유가 AI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술이에요, AI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종적인 형태로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수 있게 또는 하드웨어에 적용될 수 있게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능형 뭐라 그러죠? 갑자기 까먹었네. 어쨌든 지능형 우리가 도구라고 하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좀 이론적인 말씀을 계속 드리니까 지루할 수 있는데 뭐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위 데이터 마이닝을 얘기하는데 왜 자꾸 빅데이터를 얘기하냐? 결국은 이걸 알아야 여기에 맞춰서 데이터 마이닝에 여러 가지 모델링, 소위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 알고리즘 자체는요, 여러분들 그 개발자가 결국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아, 이거 꺼졌네요. 잠시만요. 개발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 알고리즘 자체는. 네, 개발자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데이터 형태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어떤 알고리즘을 할지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오픈 소스를 불러와서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은 기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또 유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빅데이터용은 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다양하게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가 있고요. 자, 사실은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비정형 데이터 쪽이 더 많죠. 생산량은 이게 70%좀 되고 정형 데이터가 한 30%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분석은 자, 앞서 계속 반복되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빅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활용될 거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업에 좀 많이 적용이 되면 참 좋은데요. 응용적인 측면에서. 자, 결국은 이게 왜냐하면 취업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자, 기술 자체를, 그러니까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술을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어떻게 응용되느냐를 산업에서 알아야 되는데 보시면 우리가 시장을 그러니까 프리딕션 모델은 마켓을 우리가 찾을 때 고객의 니즈를 발견할 때 또는 뭐 회사라면 리스크를 경감할 때 그러니까 뭐 회사의 불필요한 구조조정이나 또는 뭐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 예, 좀 부도날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판을 개선할 때 또는 신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세울 때 요럴 때 다 빅데이터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냐면 지금 보신 요 예시는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AI 전문가로서 취업 현장을 내가 무슨 완전 IT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뭐 좋습니다만 그 자꾸 사회가 4차 산업을 강조하고 AI가 되게 조금 필요하다.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할 때 개발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일반 회사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또 일반 회사에도 빅데이터 처리 부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또 대기업들 다 가지고 있어요. 자체적인 또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 공학적인 분야 외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게 또 AI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데이터 시각화는 제가 태블로로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지금 태블로라는 이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고려대, 포항공대. 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다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AI 대학원, 그러니까 정부 지정이거든요. 정부 지정. 정부 지정 AI 대학원이 지금 10개가 있어요. 자, 이 10개 대학원 중에 제가 아는 요 세 가지 대학이 모두 다 지금 태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유료거든요. 요것을 이제 구매해서 계정을 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또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들이
또 AI나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아니라 비소프트웨어 학과 학생들까지도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게 없습니다. 유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결국 파이썬이냐 R이냐인데 실제 시각화 부분에서는 R을 더 많이 사용해요. 현업에서는. 그러니까 밖에 회사들에서는요. 네. 파이썬보다는 R 프로그램이 훨씬 가볍거든요. 시각화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R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화에 사용되는 예로요. 뭐 R은 여러분들 뭐 따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이 수업에서는 제가 뭐 일일이 켜서 하나하나 실습해 드리지는 않고 코드 정도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코드도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어차피 또 오픈 소스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R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굳이 이그젠플로 낭비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R하고 그럼 시각화가 왜 좋은지. 이거 제가 수업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3자가 밑으로 나가버렸네요. 잠깐만요. 예. 자, 그 다음에 R 스튜디오라는 걸 까셔야 이제 R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자, 먼저 데이터 시각화에서 시각화라는 게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R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게 그래픽스라고 하는데 그래픽스, 다이나믹 그래픽스라고 동적 그래픽스라고 그래요. 자, 이런 차트는 파이썬보다 R이 훨씬 더 잘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게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예제로 막 보여드린 건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시대별로 국민 소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47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전 세계에 정말 정말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이게 이제 움직여요. 이런 차트가. 2011년쯤 되면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런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움직이는 동적 그래픽스 이런 것들은 태블로로 만들면 좀 쉽고 R로 하면 코딩을 좀 짜야 되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도표를 매년 1950년부터 2011년까지 60한 장의 그래프를 제시할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를 제시하면 훨씬 이득이죠. 가독성도 좋고요. 그 회사에서 많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각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R도 있고 태블로, 이게 태블로예요. 태블로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어요. 기능이 약간의. 또 이제 엑셀도 있고.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를 엑셀을 한다. 이건 이제 OS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OA라고 하잖아요. 사무 자동화죠. 오피스. 그러니까 이걸 한다라면 4차 산업에 안 맞고 이건 진짜 뭐 좀 3차도 아니고 약간 2차 산업하고 3차 산업의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안 맞다. 지금 만약에 1990년대 후반쯤 됐다 하면 이런 걸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OA로는 괜찮아요. 자, 시각화는 이런 건 최소한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표들이 다 뭘로 만든 거냐면 태블로로 만든 거예요. 자, 태블로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포 뭐죠? 인포그래픽스라고 해요. 자, 정보를 담은 그래픽스인데 이거는 다 태블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로를 많이 쓰죠. 요 기술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회사에서 좋아하겠죠.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면. 자, 하지만 R로는 요런 인포그래픽스는 안 되지만 R 자체도 상당히 좋은 시각화 도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이 뭐가 좋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R은 분석이랑 시각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R도 파이썬처럼 언어잖아요. 분석도 가능하고 시각화도 가능한데 R에서 쓰는 gg플롯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ggplot2까지 나와 있고요. 요 ggplot이라는 패키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제 생각은 제가 파이썬 유저이기도 하고 R 유저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시본 파이썬에 있는 시본 라이브러리보다 이 gg플ot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더 다양하고 업데이트도 훨씬 빠릅니다. 이쪽이. 그래서 파이썬보다 R이 조금 이런 시각화 도구 쪽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죠. 더 간결하고요. 실제로 랭귀지가 비슷한데 R은 S 언어라고 해서
S 언어를 우리가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해요.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네, 뭐 나머지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R 뭐 또 워드 클라우드도 가능하고, 뭐 구글 맵스 같은 것도 이용도 가능. 근데 이거는 뭐 파이썬도 가능하죠, 사실은. 뭐 R만이 가진 특징은 아닌데 첫 번째 gg플랫 요게 좀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R로 보시면 다양한 그래픽 생성이 가능한데, 예컨대 지금 보시는 요런 기본적인 기능은 우리가 파이썬의 매플롯립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매플롯립은 이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화 도구인데, 걔랑 비슷해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스캐트 플롯이라고 그래서 산점도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요거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요런 것들은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차이가 있다면, 파이썬은 요 범례를 지정할 때 좀 랭귀지를 좀 쳐줘야 돼요, 코드를. 그게 좀 귀찮은 게 있는데, R은 요런 게 좀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 뭐 저도 근데 사실은 R보다는 요즘에 최근에 파이썬을 또 많이 수업 때문에 많이 응용하다 보니까 저도 가물가물한데, R은 뭐 여기 R 클랜이라고 해서 여기 접속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 서버라고 그래야 되나요? 서버라는 표현보다는 다운받는 서버가 있어요, 패키지를. 그래서 R 클랜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뜨면 여기서 뭐 윈도우 사용하시는, 뭐 리눅스 말고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누르시면, 네, 버전이 지금 버전이 6, 7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누르셔서 까신 다음에, 이게 좀 희미하게 나왔는데, 까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R클랜을 굳이 왜 얘기를 했냐면 이 서버가 있어요. 패키지 서버가. 그러니까 패키지 서버를 보는 창인데, 이 패키지를 담당하는 서버가 각국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R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본 아이들을 키시면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것도 자체가 보면 기본 파이썬의 아이들보다는 이게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한글로도 이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한국이 있어요. 코리아가 아마 세 개인가 있을 텐데, 서버가 울산 댁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서울 댁게 하나 있고, 하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까시면 돼요. 우리나라 걸로. 코리아로 돼 있는 걸로. 그래서 까시면, 서버가 까시면 하나가 포항공대다. 예, 포항공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까시면 다 끝나요. 그리고 수시로 여기 패키지 여기 위에 한글로 되거든요. 요거는 패키지들에 들어가서 거기에 패키지 업데이트를 누르면 필요한 패키지를 업데이트 할 수 있고요. 이게 파이썬이랑 다른 이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R 같은 경우는 패키지에 까는 이게 그 이 라이브러리에 까는 패키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까시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이게 굉장히 뭐 많은 차원의 분석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파이썬은 빅데이터에 또 AI에 좀 특화된 거고, R은 그 AI 전에 데이터 마이닝에 특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쓰는 패키지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파이썬은 통계학에 쓰는 패키지는 잘 없거든요. 검증하고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 다 까시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때그때 깔아라, 파이썬처럼. 예, 임포트 하듯이 그때그때 깔아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R 스튜디오라는 걸 사람들이 쓰게 되는데, 얘만 쓰는 경우 잘 없어요. 그래서 R 스튜디오는 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네, 아나콘다 같은 거다. 아나콘다나 스파이더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파이썬도 파이썬만 쓰시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아나콘다나 아니면 우리가 뭐 스파이더를 이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R도 역시 좀 편하게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 이게 장점이 좀 있어요. 뭐가 장점이 있냐면, RStudio 장점 중에 하나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메모리 변수가 있어서 우리가 요게 어떻게 설정되는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변수 타입이, 우리가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이제 뭐 스파이더는 좀 다른 얘기인데, 스파이더가 좀 RStudio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RStudio가 반대로 얘기하면 스파이더라
상당히 유사한 화면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우리가 스파이더가 아니라 아나콘다를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뭐 약간 코랩처럼 이렇게 불러오는 거요. 아나콘다가 아니라 저 뭐죠? 그 갑자기 노트북 형태로 우리가 보자면, 그러니까 그 파이썬 노트북이요. 그 형태로 보자면 거기서 변수 타입은 우리가 명령어를 쳐야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RStudi오는 명령어를 치지 않아도 이 화면이 있습니다. 변수 타입이 어떻게 유형이 되는지 엑셀 형태로 2x2 테이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파이썬도 요즘 스파이더로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화면 인터페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돼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RStudi오는요. 더블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이제 떠요. 이제 보시면 스파이더랑 굉장히 닮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 자체가. 그쵸? 익숙하시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콘솔이라고 하고, 이 콘솔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화면 콘솔, 두 번째 화면 부분, 세 번째 화면 부분, 네 번째 화면 부분이 되죠. 각각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고, 뭐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조금만 서치하셔도 저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간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RStudio 보시면 지금 보시는 요게 우리가 콘솔 창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저기 뭐죠? 이 랭귀지를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랭귀지는 마찬가지로 얘도 오픈 소스다. 자, 이런 지금 오픈 소스를 제가 어디서 퍼온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만든 거잖아요. 이 뭐야 이거를 이 저기 뭐라 그러죠? PPT를 만들었잖아요. 보시면 자, 이렇게 데이터셋도 지금 보시면 파이썬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들이 있잖아요. 아이리스라든지 뭐 이런 거 대부분 그 파이썬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셋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깔면서 라이브러리로 이 데이터셋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실습을 하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표도 만들 수 있고, 자, 이게 지금 x, y에 뭘 쓸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더라도 파이썬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이썬으로 제가 똑같은 요 막대 그래프 표를 만든다면 얘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 매플릿립으로 만들 때 맞죠? 근데 얘는 좀 간단하죠.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쳐주게 된 이게 이제 콘솔 창이에요. 스크립트를 치고.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자,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이거는 요 US 내셔널 파퓰레이션 이스티메이트,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 증가에 대한 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R 랭귀지가 시각화가 좋다라는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걸 제가 그대로, 요 샵은 어차피 똑같아요. 파이썬이랑 샵은 그냥 메모예요, 메모. 그래서 요걸 그대로 제가 만약에 마지막 명령어까지 치면 요 R 스크립트에 요대로 들어가서 치면,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요 실행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파이썬은 똑같아요. 요거는 파이썬 노트북이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바로 스크립트가 자동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이 되면, 자, 여기 이제 실행된 내용들이 나오고 밑에, 자, 요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요게 하단에 요 부분이 이제 그 그래픽스는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위에 자세히 보시면,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리면 여기 지금 보시면 파일스 나오고 플랫 나오죠. 그래서 여기 플랫이나 이 화면에서 패키지나 뷰어, 그러니까 그 결과 분석 값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에 좀 특화된 게 사실은 R 스튜디오, R 프로그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플롯 부분에, 플롯이 이제 그래프란 뜻이니까요. 플롯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지금 요 명령을 그대로 치시면 지금 미국의 1939년, 59년, 79년에 0세부터 74세의 사람들의 인구, 이 뭐라 그러죠? 이 이스티메이트 하는 이런 표가 나옵니다. 예측하는 표가. 보시면 지금 미국도 보시면, 네, 지금 항아리 모양으로 점점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가면 고령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죠. 요 세대가, 요 가운데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할 수 있어요. 요 플랫을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회사에 가시면 보고서에 쓰시고, 연구하시는 분들 연구에 쓰시는 건데, 보시면 이 GG 플랫도 아니에요. 얘는 지금 보시면
요 지금 기본적인 요 시각화 도구가 파이썬의 매플로립이나 시본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훨씬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정말 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R이 시각화에 참 좋다,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제가 한 20분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수업은 데이터 마이닝이고 시각화 수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각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라서, 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은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어떻게 캘 거냐, 캔다는 의미거든요. 광부란 뜻이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빅데이터 마이닝을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데이터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캐서 의미 있는 값을 낼 거냐. 여기서 의미가 아까 보셨던 응용 부분이고, 예를 들면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예를 들면 리스크 감소라든지, 회사에선 이런 의미 있는 값을 얻을 때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마이닝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할 때 소위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술인 거예요. 이것도 알고리즘 기술, 모델링 기술. 자, 그러면 이 모델링 기술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게 데이터 마이닝을 아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은 제가 코드를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런 알고리즘을 실제로 우리가 돌렸을 때 거기 나오는 값을 해석하는 게 첫 번째 이 수업의 목적이에요. 즉, 의미 있는 값을 우리가 찾는 게, 요 의미 있는 값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해야 될 일들이, AI로 전문가로 가시면 해야 될 일들일 수 있는데, 개발자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의미 있는 값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찾기 위해서 분석한 결과값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게 첫 번째 우리가 이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해석 외에 여러 가지 지금 오류라는 게 프로그래밍 오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모델링 상에서의 팁 같은 게 있습니다. 더 좋은 뭐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모델링의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모델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수업의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남은 우리가 19분 동안에 상관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의 가장 처음 시작은 코렐레이션, 상관 분석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단일 분석이라기보다는요, 상관 분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위 변수의 추출, 그러니까 variable factor extraction, 또는 그 다음에 뭐 그 피처를 어떻게 셀렉션 할 거냐, 그러니까 변수를 어떻게 추출을 하고 변수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게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 특히 데이터 마이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시그널이 많은 강한 변수들을 넣고 소위 X 투입 인풋을 넣고 불필요한 건 빼는 방법들, 이런 것들의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코렐레이션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뭐 분석 공학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요즘에는 사실은 임베디드 기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델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해요. 자, 임베디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임베디드 말고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 예를 들면 뭐 포워드 방법, 백워드 방법, 뭐 스텝와이즈 방법, 이런 것도 쓰기도 하죠, 우리가. 근데 원시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상관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면 우리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표로, 이렇게 표가 아니라 그림으로 히트맵처럼, 이게 히트맵처럼 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변수 간의 관계를, 히트맵을 제시하는 연구도 많고 그런 보고서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상관 분석 때문이에요. 이 히트맵이 상관 분석에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시각화한 거죠. 이것도 하나의. 자, 그래서 상관 분석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관 분석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관계, 우리가
상관분석의 첫 번째로 다루는 건 릴레이션십, 관계예요. 관계는 별거 없습니다. 결국 이 관계가 정적인 관계냐, 부적인 관계냐, 관계가 없냐, 요거를 따지고 싶은 거예요. 자, 정적이라는 거는 양의 관계, 플러스 관계, 파지티브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입된 변수가 늘면 y도 같이 늘 거냐. 부적인 관계, 네거티브. 투입된 변수의 값이 늘면 y는 줄어드냐. 아니면 투입된 값이 늘던 말던 y는 전혀 관계가 없냐. 요거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야 중요한 변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상관분석하면 두 번째 반드시 하셔야 될 건 개수예요, 개수. 개수는 뭐냐? 크기죠, 크기. 그러니까 상관성이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관성이 높다 낮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학과도 예를 들면 컴공하고 AI는 상관성이 높겠죠? 맞죠? 근데 컴공하고 예를 들면 보건행정하고는 상관성이 낮겠죠. 우리는 상관성의 강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좀 종합하자면 상관성이 있다면 있냐 없냐, 방향이 어떠냐. 그러니까 방향이죠, 이거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크기다. 방향이 우리가 알 수 있으면 크기가 어떠냐.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빅데이터 마이닝의 첫 걸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이게 다 하나하나씩 제가 이게 만든 거다 보니까 이게 좀 삐뚤삐뚤하네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우리가 상관분석이 뭐냐, 일단 정의부터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소위 상관분석은 딱 중간에 있어요. 통계학이랑 빅데이터랑 딱 중간에 있는 부분이 상관분석이다 보시면 되는데, 용어 자체가. 자,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x하고 y가 있다면 x가 여러 개 있고 x1, x2, y는 하나 있겠죠. y가 여러 개면 또 다별량이라 복잡하니까 있다면, 자, 여기 변수가 하나하나에 우리가 성격이잖아요. 예를 들면, 자, 뭐 이 핸드폰을, 갤럭시 핸드폰을 산 사람이 누구냐, 고객 타겟팅을 하려고 했는데 나이, 나이, 성별, 뭐 사는 도시, 자, 이런 게 하나하나 x1, x2, x3라고 가정했을 때, 자, 요 y에 나이가 얼마큼 관계되는지, 성별이 얼마큼 관계되는지, 자, 내가 살고 있는 도시랑 이 핸드폰, 최신 핸드폰 쓰는 게 관련이 있는지, 요 관련성의 방향하고 요 관련성의 크기를 알고 싶다 할 때 우리가 시행하는 분석이다 라고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위 그렇다면 상관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우리가 핵심은 상관 관계가 되겠죠. 릴레이션십 관계가. 이 관계라는 건 또 우리가 정의상 살펴보시면 두 변수. 자, 우리가 제가 지금 x하고 y에 대한 변수를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x, y로 한다는 거는 인과관계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원인, 결과처럼 해석을 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면 이 삼성 핸드폰이 많이 팔리는 게 나이 때문이냐, 성별 때문이냐, 도시에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것 때문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X1하고 X2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이하고 성별이 관계되느냐, 성별하고 도시가 관계되느냐, 요 핸드폰을 구매한 사람들끼리 모았을 때, 자,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상호관계는 꼭 X하고 Y만 보는 건 아닙니다. 자, 요때 관련성이 있다고 추측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X가 되든 Y가 되든 어느 한쪽이 증가했을 때, 자, 반대되는 다른 쪽도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요 경향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고, 자, 만약에 뭔가 증가를 하던 감소를 하던 어느 하나가 나타난다면, 어떤 형태가 나타난다면, 패턴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수학적인 얘기보다 정말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제가 아까 상관계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가 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상관계수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또 드리자면,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표현하면 항상 우리가 크기를 얘기한다. 크기는 좀 반대로 얘기하면 강도다. 같은 말로.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학과랑 컴퓨터 공학과는 상관성이 높고 컴퓨터 공학 AI 학과랑 보건행정학과는 상관성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강도를 하나 정하는데 요게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두 변 슈가 돼 버렸네요. 자, 직접 이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퍼왔으면 안 그런데 그죠? 자, 상관분석에서 두 변수에 관련된 정도를 우리가 나타내주는 강도의 값인데, 자, 요거는 우리가 파이썬으로 하던 R로 하던 알파벳 R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창에서 우리가 파이썬으로 돌리시던 R로 돌리시던 자바로 돌리시던 간에 전부 다 그 결과창에서는 R로 표시가 됩니다. 요 소문자 R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찾는 게 해석하는 거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 correlation이라고 하는 이 영문에서 앞에 CO는 떼고 R만 집어넣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뒤에서 좀 개념을 말씀을 10분 안에 드릴 텐데, 자, 변수들 간의 상관도가 높아진다라는 건 상관계수 R이 커지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상관계수 R이 크다라는 건 변수들 간의 강도가 상관 강도가 크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앞에 예시로 들자면 최신형 핸드폰을 자주 바꾼 사람이 누구냐? 근데 나이가 상관성이 높아요. R 값이. 그러면 예를 들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 핸드폰을 자주 바꿔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타겟층으로 해서 핸드폰 모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R 값이 나이라는 변수 x1이랑 y가 상관성이 높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상관계수의 정의를 한번 보시게 되는데 일종의 수학적인 것보다 그냥 제가 편하게 표로 제시를 했어요. 교집합의 크기로.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상관계수의 크기는 요 교집합의 크기로 볼 수 있다. 시각적으로 보면. 자, 이게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상관계수가 높다라는 게 반드시 인과관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단순 교집합이니까. 자, 다시 얘기하자면 자, 제가 만약에 젊은 층에서 젊다라는 우리가 x1이랑 변수랑 y 아까 보셨던 갤럭시 핸드폰을 교체하는 횟수랑 관계가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젊기 때문에 핸드폰을 자주 바꾼다를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하고 핸드폰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하고의 뭔가 관계가 돼 있다. 요 교집합이 돼 있다. 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상관계수가 보세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요 교집합 결국 요 특성을 같이 자, 교집합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공통 분모가 공통으로 하는 특성이 공통의 특성이 커진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의 특성을 같이 공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말씀을 좀 제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수학적인 내용을 제가 좀 뺐어요. 자, 상관분석의 특징을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실 기반 예에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상관분석을 응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수학적인 내용을 좀 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연구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상관계수의 값도 살펴보고 예시도 드릴게요. 자, 남은 8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못 드리면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다양한 예시로 한번 실기반 데이터를 한번 적용해 본다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자, x 이게 y가 되겠네요. y하고 x. 자, 이게 자, 제가 굳이 y라고 한 거는 이게 인풋이에요. 투입 변수고 입력 변수고 이것이 이제 결과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y가 아웃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를 볼게요. 그러니까 지능 지수가 그러니까 단별량으로 볼게요. 유니베럴트하게. 그러니까 단별량은 뭐냐 하면 x하고 y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별량으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자, 지능 지수가 여기서는 x가 되고 성적이 y가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건 단별량입니다. 유니베럴트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궁금하잖아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은 지능이 높아서 그러냐, IQ가 높아서 그러냐, 저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왔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능이 높을수록 성적을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인과관계를 해석은 안 되고 이것이 관련이 있다. 즉 성적은 지능 지수와 관계가 있다 어느 정도. 자, 관계가 정적 관계다. 양 플러스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가 증가하면 성적도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키와 몸무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체로 보면 키가 큰 사람들이 몸무게도 많이 나가요. 최영만처럼 키가 2m 막 20인 사람들은 몸무게도 막 120kg, 130kg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자,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고 키가 큰 게 몸무게가 증가하는 원인은 아니에요. 맞죠? 이건 그냥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키가 작은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키가 큰데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원인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하나의 관련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관련이 있느냐? 자, 플러스의 관련성.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는. 그러니까 x가 증가해서 y도 증가하면 예, 양의 상관관계예요. 자, 그럼 음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딱 3시 10분에 마칠 건데 그래서 사실은 좀 질문도 드리고 여러분들과 토론도 좀 하고 싶었는데 수업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자, 오늘 수업은 딱 3시 10분에 수업 내용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우리 이런 예제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예제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응용하기 훨씬 좋습니다. 해석도 잘 하실 수 있고. 자, 음의 상관관계. 이거는 x가 늘었는데 y가 줄어드는 경우예요. 자, 보시면 자, 농작물 생산량 이게 x가 되겠고 가격이 y가 돼요. 실제로 보시면 농작물이 생산량이 늘었어요. 풍년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공급이 늘었으니까. 공급하고 수요하고 공급에 맞아야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자, 실제로 떨어져요. 이게 음의 관계죠. 고도하고 기온. 마찬가지죠.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되겠고요. 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건 이제 그야말로 알값으로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이제 해석할 때 볼 텐데 예를 들면 자, 스마트폰 이용 시간하고 성적하고는 실제로 해봤더니 아무 상관관계가 없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공부를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 뭐 모르는 문제를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보를. 이런 것들. 범죄율하고 아이스크림 판매랑 전혀 관계가 없죠. 예를 들면 우연하게 만약에 범죄율이 높았던 그 시점에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름에 성추행이 많이 늘었어요. 성추행이 범죄율이니까. 근데 그건 여름이라서 는 거고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역시 여름이라서 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름이라는 게 잠재 변수 Z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얘랑 관계가 있는데 마치 둘이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컴퓨터공학을 순수하게 전공한 사람들은 이런 값이 만약에 우연찮게 나왔을 때 이 두 개의 R 값이 높게 나오면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실제로는 얘네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변수 제3의 변수 Z potential variable, potential factor라고 하는데 이 제3의 변수 때문에 사실 관계가 있는 거죠. 여름이라고 하는 공통의 숨겨져 있는 요 팩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셔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시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주군형제 만드시는 거고 AI로 가시면 이런 기획이나 해석을 하시게 될 텐데 엉뚱한 해석을 하시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수업은 이제 상관계수로 우리가 상관 분석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은 상관계수의 값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자, 결국은 상관성이 100% 있다. 상관성이 0% 있다. 우리는 이렇게 퍼센트, 자, 레이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백분율로. 그래서 결국은 0과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겁니다. 1은 상관이 100% 상관이 있는 거고요. 0은 상관성이 0%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숫자로는 0과 1 사이에 있는 겁니다. 즉 상관계수의 값은 죄송해요. 그 다음에 원래는 0과 1 사이인데 자, 우리가
포지티브한 경우에 1이고 네거티브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음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까지.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음의 상관관계 아까 지금 뭐 음의 상관관계 보여드렸잖아요. 요런 거. 자, 요런 값에서는 값이 마이너스 값이 최대 1까지 나옵니다. 최대 1까지 나오겠죠. 네, 최대 1까지 나오고 자, 양의 상관에서 최대값은 플러스 1이겠죠. 이 경우에는 100% 양의 상관이고 이 경우에는 100% 음의 상관이겠죠. 예를 들면 제가 마이너스 0.8 정도다라고 하면 이거는 꽤 높은 음의 상관을 가진다. R값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두 변수의 관련성이 크면 1이나 또는 이렇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거고요. 관련이 적으면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잘못 알면 이 1이 좋은 거고 마이너스 1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이나 마이너스 1은 가장 극단치인 거예요. 0에 가까울수록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객관적인 값이냐 이 R값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R값에 대해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실제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